네. 제가 오늘 이 큰 행사에 지금 초청을 좀 받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앞전에 이제 훌륭한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그 자체가 아주 굉장히 큰 기회라고 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발표를 드릴 내용은 조금 그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용 범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조금의 가능성 뭐 이런 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 주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저의 간략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항공대학교로 이제 직장을 옮겼고요. 그리고 또한 다양한 지금 학회에서 학교 활동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그 연구 분야는 크게 이제 국방 그리고 또한 뭐 민수 그리고 또 우주 뭐 이쪽 세 개로 지금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초기 연구자라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스텔스 관련된 복합제 연구를 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카이의 그 민항기 부품 개발하는 연구에 좀 참여를 해서 실제 부품을 개발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적합성이나 가능성 뭐 이런 거를 지금 봤고, 저쪽 맨 끝에 보면은 윈도우 프레임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같이 연구를 해서 참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 복합재 구조뿐만 아니라 복합재가 갖고 있는 다양한 활용 범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에 조금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제 간략한 이제 기존에 했던 연구들의 그 과제고요. 현재 그 기관 자체는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뭐 재료연구원, 세라믹기술원 등 다양한 그 연구소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그 이제 간단한 이제 리서치 비전을 이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복합 재료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강도일 것이고 고강성일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전자기 물성 그리고 열정 물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그 장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또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이 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임팩트에 대한 데미지에 대한 저항성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앞전에 이제 발표를 해주셨지만 교수님께 발표를 해주셨지만 프랙처에 대한 문제점들 그런 문제점을 조금은 좀 이렇게 극복을 하고 새로운 분야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좀 한다는 그 자체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장점들은 사실 열적인 물성, 전자기 물성 그리고 또한 기계적 물성을 조금 더 임프로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측을 좀 보시면은 다양한 활용 범위, 뭐 항공기든 뭐 자동차든 최근에 이제 전차 뭐 이런 무기 체계에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도 이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비에이션에 관련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복합 재료를 공정을 한다라는데 최근에 그 뭐 오토클레이브나 기존의 이제 백큐백 오븐이라든지 기존의 방법들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들이 많지만 이제 복합 재료는 이제 자동화 이제 그리고 또한 그 인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재료에 대한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자동화 공정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UAM 관련돼서도 많은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제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기관에서 이제 같이 연구를 했던 그런 그 연구 데이터인데 이런 그 큰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쪽에 이제 전시가 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부품에 대한 적합성과 그리고 또한 제대로 성형이 되는지 이게 큐어 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없는지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부품에 대한 뭐 이렇게 적합성을 이제 검증하는 그런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품 하나하나마다 이제 리벳, 패스너가 이제 작동을 안 하고 이제 용접을 하게 되는데 그 용접 자체는 파트와 파트끼리 이제 불순물이라든지 이제 뭐 이렇게 뭐 곡면에 대한 라운드가 있으면 절대 안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구를 미리 예측하고 제작하는 연구를 좀 진행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복합재료, 열가성 복합재가 이제 가지고 있던 장점은 한번 녹았다가 다시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벳이나 패스는 없이 전체 이제 항공기에 대한 무게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간편하고 그리고 또한 컨택트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합재와 복합재를 붙일 수 있습니다. 네,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접에 관한 연구가 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이 자체 지금 우측에 좀 동영상을 보시면은 리벳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리벳을 사용한 것과 비슷한 정도의 강도 강성을 나온다. 이게 이제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빠르게 용접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불확실성, 용접이나 이런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유도 용접 관련된 연구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도 용접을 하려면은 복합재 사이에 이렇게 이제 복합재를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매팅 필름을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데 그 매팅 필름 자체가 제대로 이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기 완료에. 근데 제대로 반응을 해서 온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이 게재가 됐던 발표된 논문은 조금의 에너지를 주고 나서도 불구하고 온도를 뭐 한 400도까지 금방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새로운 물질을 활용해서 그 필름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열가스 복합재를 활용한다. 그리고 또한 기존에 이제 그 항공기가 이제 운항을 하게 되면은 항공기는 뭐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이제 날아다니겠죠. 근데 높은 고도에서 날아다니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첫 번째 뭐냐면은 낙뢰에 대한 거. 두 번째는 항공기가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날기 때문에 결빙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0년인가 그때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같이 과제를 하면서 기존에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보시다 싶으면은 이렇게 이제 보잉에 이제 실제 구글에서 이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이렇게 이제 메탈 메쉬를 삽입을 한 다음에 표면에 이제 그 저항력을 입혀서 온도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사람 관계도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면은 무슨 뭐 일이 일어나고 뭐 어떤 문제점도 일어나고 하는데 복합재료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매트리얼을 삽입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기기적이라든지 전작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또 이제 추후에는 수리에 관련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계점을 조금 해결하고 싶어서 이 구조 자체가 그냥 발열도 되고 구조적인 성능도 유지를 하는 그런 그 새로운 구조를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은 굉장히 저전력을 줌에서도 불구하고 한 80도 정도를 달성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메카니컬 프로퍼티라든지 뭐 이런 문제점도 같이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높은 고도에서 이제 항공기가 날다 보면은 이 결빙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항공기 표면에 이제 얼음이 땅땅땅 이제 달라붙어요. 네. 그 얼음 자체는 물론 땅땅땅 조금은 뭐 붙으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면 또 이제 얼음이 또 얼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는 취약점, 그러니까 컨트롤 서페이스에 만약에 얼음이 만약에 붙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방수복 있지 않습니까? 그 복합 재료도 그렇게 이제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초소수성에 대한 원리를 활용해서 이 표면 자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조금은 고민을 해서 발열도 되고 우리가 초소성으로 이제 활용 범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올해 초에 이제 이렇게 전월에 이제 발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문제점은 없지만 우리가 그 동유럽이라든지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블레이드가 굉장히 긴 블레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이드는 사실 굉장히 그 저온에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저온에서 작동할 때도 똑같이 얼음에 대한 그 결빙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메탈 메쉬라든지 이런 그 어떤 부가적인 필름을 활용해서 이제 발열을 시켰지만 그 발열되는 자체도 외부의 충격이라든지 또는 유지 보수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이런 문제점을 제가 이제 조금은 관심이 있어서 이 안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를 삽입을 하고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나오는 전파에 대한 에너지를 내가 한번 흡수하면은 흡수되는 에너지는 어차피 발열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한번 이용해 보자라고 해서 최근에 아이디어로 이제 몇 개의 논문을 발표를 했고 그 결과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그 내가 원하는 온도를 빠르게 올릴 수 있다. 굉장히 저렴하게 그렇게 해서 목표는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더 발표를 많이 하고 이제 외부에 좀 알려서 실제 이제 블레이드 같은데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 그런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이제 UAM 관련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사실 몇 개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블레이드가 이제 날 때
그 UAM 동체 안에 있는 그 승객들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 만큼에 대한 소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연구에 대한 테마는 사실 많이 이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 범위를 좀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이런 그 포로스한 머티리얼을 활용해서 우리가 저주 파도 대역에서 한번 소음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3D 프린팅 앞전에 이제 마크 포지드에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지만 그거 지금 FDM 방식의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이렇게 형상적인 굉장히 그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폴디드 코어를 이제 제작을 하고 그 폴디드 코어 안에 내가 소음을 갖다가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그 포로스한 그리고 다공성의 매트리얼을 삽입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앞전에 이제 저주파수 대역에 레이저가 좀 안 돼서 그런데 저주파수 대역에 굉장히 그 피크가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좀 불편한 그 저주파수 대역에서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한번 고민해봤다. 이 정도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주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40분. 네. 이제 좌측과 우측은 이제 하나하나씩 그 연구 테마인데요. 이제 좌측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림인데 그림이 이제 2020년까지 이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막 우주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는 사실 쓰레기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위성을 계속 올리다 보면은 굉장히 그 안전 그리고 또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속도는 뭐 한 5에서 10km/s, 굉장히 작은 파티클에도 전체 스페이스 크래프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충격에 대한 에너지를 한번 고민 한번 해보고 잘 흡수할 수 있게끔 우측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이 스타링크를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스타링크는 압도적인 양으로 승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이라든지 우리가 보고 싶은 지역에 정지 궤도를 띄우고 이제 내가 한 뭐 24시간 1년 365일을 계속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파이 위성 관련된 그런 연구도 최근에 이제 선진국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성을 실제로 이렇게 띄워놓고 자국에서 미사일을 쏘고 위성을 파괴하는 그런 연구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지만 조금 더 신앙이 지나면 아마 이 문제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전에 제가 이런 그 컨셉을 활용해서 복합제로 자체인데 스파이 위성으로 활용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보고 싶은 국가에 위성을 딱 띄워놓고 24시간 관찰하는데 그 보고 싶은 국가에서는 제 위성을 갖다가 관찰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럼 그런 상황이 있고 이 위성을 우리가 보고서도 이제 우리 적외도 위성에 날다 보니까 그런 파티클이나 아주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에 대한 저항성을 확보를 하자 이런 그 취지에서 구조 자체가 초고속 충돌에 대한 차폐 성능과 그리고 또한 스파이 세럴라이트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을 삽입한 그런 그 두 가지 펑션을 삽입한 그런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초고속 충돌 테스트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측을 보시면은 저 그래프를 좀 빨간색과 지금 검정색이 좀 보이시는데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좋은 스텔스 성능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10dB 밑에 있으면은 전파의 90%를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이라는 에너지를 주면은 돌아오는 에너지는 이제 1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제 저의 이제 그 존재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위성에 대한 복합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상대방의 나라에 이제 딱 띄워놓고 365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스파이 세러라이. 그런데 그 스파이 세러라이트에 대한 인공위성에 대한 그 구조 자체는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아주 확실하고 그 다음에 스텔스 성능도 아주 확실하다. 뭐 이런 컨셉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매트리얼은 STF라는 매트리얼을 활용했습니다. STF라는 매트리얼 자체는 충격을 받으면은 그 물리적 형상이 변함으로써 충격에 대한 에너지를 조금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STF를 활용하지 않는 그런 복합제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요 아래측 하단에 보시면은 뭐 그림이 좀 많아서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에 대해서 이제 스텔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적의 그 신호에 은폐를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에 대한 그 값도 굉장히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우측을 보시면은 지금 동그라미 범위가 좀 다르죠.
좌측은 굉장히 작고 우측은 굉장히 동그라미가 좀 큰 건데 이게 이제 한 1km/s로 이제 충돌 테스트를 실제로 한 시편입니다. 근데 우측을 보시면은 좌측과 비교해서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 STF를 적용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멍이 작죠. 네, 그런 식에 대해서 데미지 에어리아와 그리고 데미지에 대한 업서션 이런 거를 조금 같이 한번 고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국방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주력으로 밀고 있는 분야인데요. 우리가 그 적군의 이제 그 전투기나 무인기를 갖다가 이제 전장에 보냅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은밀하고 적은 내가 있던 사실을 모를 수 있게끔 굉장히 우리는 은폐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방공망을 뚫고서 가서 이제 작전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미션을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지금 F-35와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항공기는 물론 4.5세대이지만 앞으로 향후 우리가 스텔스라는 그 키워드 자체는 무기 국방에서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이 분야 자체는 무인기 항공기뿐만 아니라 전차, 예를 들어서 장갑차 또는 자동차 이런 분야에 굉장히 많은 범위에 아마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좌측 아래로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그 레이더 크로스 섹션에서 마이너스 한 30dB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곤충 크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투기들 예를 들어서 F-35 같은 경우는 상대방 레이더에서는 한 마이너스 한 20-30dB 되니까 약간 농구공의 크기. F-22는 그거보다 성능이 더 좋으니까 곤충이라든지 탁구공 크기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문헌에 의하면은 굉장히 스텔스 성능이 굉장히 좋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레이더 크로스에 대한 정의는 레이더 반사 면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떤 컨트리뷰션을 했냐? 저는 이제 재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스텔스 재료라고 하는 것은 기지와 그리고 또 탄소 섬유든 유리 섬유든 어떤 케블라 섬유든 기지에 대한 프로퍼티를 분명히 바꾸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나노 입자를 좌측으로 보시면 나노 입자를 막 분산시키려면 이게 이제 하이 비스커시티 또는 이제 이렇게 곡면형을 보시면은 곡면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굉장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런 그 응집에 대한 문제는 사실 그냥 보기에 육안으로도 좋지 않지만 우리가 기계적 물성이라든지 전자기 물성을 갖다가 테스트를 해보면은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굉장히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죠. 이런 거를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우측을 보시면은 나노입자 쓰지 말고 간단하게만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 지금 파이버, 그러니까 강화제 자체에 대한 물성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그 섬유 자체의 물성을 모디피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진행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측에 있는 그림은 이건 제가 구글에서 갖고 온 거니까 이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현재 이제 그 항공사에 과제를 하고 있고요. 스텔스 항공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소재를 납품하고 예를 들어서 디자인하고 이런 연구 과제를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소재를 이제 활용한다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불확실성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그 다양한 파트에 잘 적용할 수 있고 기계적 물성이라든지 전장의 물성 또한 어느 정도는 이제 결론이 나와서 이제는 약간의 목표라고 치면은 약간 대량 생산, 스텔스 소재를 실제 새로운 세제하고 신소재하고 실제 양산까지 바랄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샌드위치라든지 그리고 플래너 타입이라든지 다양한 파트에 이제 우리가 구조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다면은 우리가 스텔스 항공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파를 피하고 또는 전파를 회피하고 우리가 전파를 흡수하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다양한 파티의 우리 소재 그리고 또 다양한 파티에 대한 고민을 좀 극대화한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RCS, 그러니까 우리 레이더 크로스 섹션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의 다양한 부분에 적합한 소재를 활용하고 이 소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연구도 같이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논문 발표도 이렇게 좀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항공기가 이제 굉장히 높은 상공에서 이제 비행을 한다 보면은 낙뢰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항공기가 1000번에서 10,000번 비행을 할 때 약 한 번 정도 낙뢰를 맞습니다. 실제로 그 낙뢰에 대한 에너지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나면은 그 상공에서 이제 낙뢰를 받고서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
물론 뭐 지금 아직까지는 물론 그 우리가 스텔스 항공기, 스텔스 무인기 또는 우리가 뭐 저궤도나 고고도에 나는 중고등급 무인기에서 우리가 스텔스화를 한다. 뭐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못 들었지만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도 실제로 낙뢰에 대한 그런 그 회피 기술, 프로텍션 기술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항공대학교와 그리고 조금 그 미국에 있는 대학교와 같이 협업을 해서 현재 국제 공동 연구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낙뢰 실험을 하려면 굉장히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그냥 시편 만들고 미국에 보내면은 교수님이 알아서 시험해주고 분석도 해주고 그렇게 같이 논문도 발표 그런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그 요즘에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초음속 미사일 자체는 초반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 비행기 자체가 빠르다 보니까 적의 레이더에 뭐 걸리지 않겠지, 당연히 속도가 있으니까. 하지만 요즘에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방공막을 제대로 뚫지 못하고 피격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칸자이라는 러시아의 그나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인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결론은 이제 극초음속 비행체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적의 레이더를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조금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연구 과제를 활용해서 제가 세라믹 기술원과 같이 이제 새로운 매트릭스, 그러니까 섬유는 섬유대로 치고 매트릭스를 개발하는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 매트릭스에는 다이렉틱 머티리얼을 갖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에 적용을 하자, 이렇게 최종 목표를 갖고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사실 우리가 표면에 이제 온도가 마하 5까지 나면 한 소재가 한 2000도 이상 오릅니다. 그래서 2000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사실 매트리얼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라믹밖에요. 그래서 세라믹 매트릭스를 적절하게 개발을 하고 이렇게 형상적으로 뭐 미래 비행체 형식의 그런 항공기에 대해서 실제 적용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디펜스 어플리케이션, 스텔스에 대한 얘기는 사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좌측과 그리고 가운데 우측을 보시면, 좌측은 이제 우리가 스텔스에 대한 연구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칼을 갖다가 너무 잘 만들면 상대방 또 방패를 갖다가 엄청나게 잘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칼을 찾으려고 상대방의 레이더는 점점점 기술의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또 같이 또 카운터 스텔스라고 해서 스텔스에 대한 복합체에 대한 RCS를 줄이기 위한 연구도 계속적으로 이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카운터 스텔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굉장히 저주파 수대역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결국에는 다양한 레이더 시스템을 갖다가 다 회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저주파 수대역에 있는 레이더 시스템을 갖다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연구도 진행을 했고,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그 스텔스 연구를 한다 보면은 사실 다이렉틱 머티리얼, 우리가 카본 파이버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은 사실 세컨더리 파트, 우리가 글라스 파이버나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비유리 섬유, 유리 섬유 계열의 어떤 섬유를 하기로 하는데, 사실 주 구조물 아직까지 우리가 활용 범위를 극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리 섬유의 그런 그 다이렉틱 머티리얼을 갖고 있는 섬유의 고강도 고강성엔 소재를 한번 개발해보자라는 연구도 좀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텔스에 대한 꼭지점 자체는 사실 이렇게 항공기나 무인기에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범위에서 앞으로도 이제 활용될 것이고, 저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이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고요. 네, 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산업계 협회장인데 지금 발표 내용 들으면서 우리 산업계가 이제 산학연으로 지금 대한항공에서 무인기, 지금 우리나라가 4.5세대 전투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6세대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항상 카이나 이제 대한항공 쪽이라면 우선 그 중간에 4.5세대 비행기를 호위하는 무인기를 이제 아까 여기에 주 내용이 이제 스텔스 기능하고 EMI 쉴딩 쪽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F-35나 이런 거 F-22는 이걸 스텔스 기능이 전체가 다 스텔스가 돼야지 이게 안 보이잖아요. 스텔스 기능이 일부 머티리얼이 있는데
일부는 가난데 그래서 결국 스텔스 도료를 또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스텔스 기능이 있는 컴포짓은 이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반사 흡수 그거를 막는다는 걸 하는 건지 좀 그 내용이 이제 없어서 네. 그런 어떤 그 스텔스 컴포짓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건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질문 우선 감사드리고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복합제라고 저희가 이제 하면은 사실 로드 베어링 펑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펑션 자체가 너무 아깝다 보니까 새로운 펑션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안한 컨셉 자체는 로드 베어링의 똑같은 펑션을 작동시키고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펑션을 갖다가 가미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지금 가미를 시키는 원리는 조금 더 고민을 좀 여기는 담지 못했지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F-22 같은 고성능의 스텔스 전투기가 되려면은 다 스텔스 도료를 발라야 되는 거냐? 사실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없는 게 이 복합제 자체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또 도료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스텔스라는 게 적연소 스텔스도 있고 뭐 광학 스텔스 여러 스텔스 개념이 있는데 그게 토탈 다 융합적으로 작동이 돼야지만 저게 그 RCS 자체가 이제 잘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뭐 어떤 거를 많이 적용한다고 해서 스텔스 성능이 좋고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네.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네. 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연구 굉장히 많이 하셔서 탄소의 모든 기능적 특징들을 다 커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탄소 복합 소재 사용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이 연구하신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소수성.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내습성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연구하고 계시는 게 어떤 포인트로 그 소수성이나 이런 거를 진행하시는지 조금 더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3D 프린팅으로 아는 게 저기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초소수성 있나요? 네. 제가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런 분야 자체가 활용 범위가 어떠냐라는 그런 가능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기술적으로 네네네. 네, 어떻게 저게 사실 우리가 방향. 아까 전에도 말씀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합제, 탄소 복합제 자체는 사실 원 펑션밖에 없습니다. 구조만 이제 우리가 담당을 하는데 사실 그럼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구조뿐만 아니라 표면에 뭔가 나노 매트리얼을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차를 할 때 그 나노 실리카라고 막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방울이 묻히는 거를 약간 튕기고 막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복합제도 똑같이 나노 실리카를 갖다가 표면에 적전수된 나노 실리카를 제작을 하고 그 안에 이제 발열할 수 있는 또는 초수성을 할 수 있는 뭔가 그 접점을 한번 찾은 거죠. 그런 접점을 이제 뭐 이렇게 워터 앵글로 지금 나타내는데 워터 앵글 자체가 예를 들어서 150도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초소수성이다, 소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접점을 찾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네네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한꺼번에 해서 네. 사실은 이걸 좀 늘려가지고 잘 듣고 싶은데 아까 지금 요 얘기하고 또 하나 그 소모플라스틱으로 이제 날개 같은 데에서 사실 아이싱이 생기거나 하는 게 좀 비행기에서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그걸 녹이려고 하긴 하는데 아까 그 짧은 시간에 저전력으로 저주파로 짧은 시간에 온도를 높일 수 있다는데 그 짧은 시간과 저전력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지 그거 좀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밑에 사실 솔루션이 있긴 한데요. 지금 제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4kW에 약 한 80도 정도?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몇 분 이내, 수분 이내로 지금 그 온도가 범위가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 60도만 돼도 사실 많이 온도가 높을 필요는 없어요. 온도가 높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온도를 유지를 하거나 또는 낮추거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원래 목표치는 60도였는데 82도까지 올려봤습니다. 지금 풍력도 예. 옛날에 조그만 거에서 지금은
육상은 거의 이제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해상으로 가는데 특히 이제 지역에 따라서 겨울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은 이제 15m다 그러면 블레이드 하나 길이가 한 110m 이렇게 되는 게 그럼 직경이 한 200m 넘어가니까 타워 높이가 한 300m는 그 300m 상공 위에서 겨울철에 아이싱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아까 얘기한 그런 거를 활용하면은 디아이싱 하는데 좀 상당한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요. 자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양한 연구를 흥미롭게 이렇게 발표해 주신 남영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